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사법개혁 논란 속에 오늘 오후에 전국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사임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제가 들었고요. 그것이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조만간 뭔가는 입장 표명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엄중 경고로 끝날지도 모르겠다.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 그 정도로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또 수리가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일단 논란 자체가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인사를 청탁하거나 또 그 청탁했다고 하는 대상 자체도 그동안에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조치를 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초기에 엄중 경고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면 어쩌나 사실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구두 경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다행히 일단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농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그 중앙대 라인이고 7인회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모욕 제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자리도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이고 그리고 또 그걸 전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다양하게 의견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 더 나서서 내가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과장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공세는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표 수리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실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디지털 비서관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돼서 룰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중앙대 인맥을 통해서 추천을 부탁할 수는 있죠.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에게 부탁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해서 그 인사가 적절한 인사인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면 될 일인데 문제는 이제 김현지 씨가 등장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김현지 씨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실제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10일 날 들어간 그 김남국 비서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전부 알고 나서 거기에 관여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문 의원이 김현지 씨를 먼저 언급한 게 아니고 김남국 비서관이 그 이후에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강훈식 실장한테 얘기 좀 해줘라고 했더니 내가 강훈식 실장과 그다음에 김현지 씨에게 추천할게. 그 김현지 실장이 그때 들어갔다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김남국 씨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김현지 씨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사에 어느 정도 김현지 씨가 추천을 하든 결정을 하든 관여를 하든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든지 아니라고 할 일이 아니죠. 아니라고 한 말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조사 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좋아하는 휴대폰 검사라도 한번 해보거나 휴대폰에 이미 제출을 받아가지고 한번
들춰보거나 해가지고 정말 없네라고 객관적인 물증에 관련된 조사도 없이 그냥 당사자는 아니라고 합디다. 전달이 안 됐다고 합디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대국민 발표를.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지금만 나왔으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지. 김남국 비서관이 모를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으로 가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국감에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인사 발령이 났던 부분이고 그럼 총무비서관이 만약에 현재 총무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맥이 상통해요. 그런데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나서도 똑같은 인사 관련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총무비서관이 담당했던 인사 업무를 아직도 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두 해명이 아니고 뭔가 조사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그조하는 청문회를 거치거나 현안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국민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죠.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체 감사, 자체 조사한 거를 믿고 끝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국회가 관여하거나 국회 중에서도 야당이 관여하는 이런 정도의 현안질이 청문회 이 정도를 거친 뒤에 괜찮겠다라고 그때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다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께서 빨리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제 말씀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과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남국 전 비서관의 독특한 어떤 개인적 성향이 좀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좀 터졌던 거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저는 제가 김남국 전 비서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말투라든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부속실장을 형님 누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사청탁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니면 뭐 알만한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좀 부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는 행동도 뭐 부적절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사의 어떤 그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사가 실행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하나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하기 위해서는 그게 실제로 그 마지막에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한테까지 도달이 돼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럼 진짜 인사가 이런 방식으로 실행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가 전달이 된 것도 아니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리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사농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간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평론가님처럼 믿으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설마 그랬겠어? 그다음에 해명을 믿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통령실 자체의 해명 갖고 저희가 믿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 전달이 안 됐고 실제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국회의 역할도 없는 거죠. 일단 그 청문회라도 나와서 어느 정도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저도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인사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만약에 인사에 관여했거나 누군가 김현지 씨를 자꾸만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비선 실세라는 말도 이게 여기서 가볍지 않은 거예요. 원래 있는 직책에 불구하고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맡은 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관여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국정농단이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와서 혼란이 거쳐왔잖아요. 그럼 이 정부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을 앞으로 더 커지기 전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객관적 조사를 하든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사했더니 아니더라. 또는 민정수석 등이 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발표를 하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런 거 관여 없었습니다라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 발표 주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표한 그 경위도 그렇고 국회 관여를 좀 애써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좀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얘기를 다뤄본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일련의 이제 사과가 아닌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18분이 계신데 네. 그 가운데서 한 분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진지한 사과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취임 100일이 훨씬 빛나지 않았을까. 계엄 1년이 지나고 내부 진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자면 대여 투쟁을 하자라는 목소리인 것 같고 관련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으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어차피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뭐 오늘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시 되짚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계엄의 정당성을 지금 옹호하는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이건 가도 넘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계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까지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진영 간에 서로 간에 극단화돼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합리적 진보나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착각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가 국민의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 또 선거 대비를 위해서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당내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면서 내분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싶은 걸까요?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시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매듭을 풀고 국민께 지지를 호소하자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보다는 지금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의 독주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의 그 SNS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과 당원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상당히 폭넓어요. 계엄에 대한 사과도 곁들여져 있고 또 하나는 탄핵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재판을 좀 여유 있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좀 보장하는 정도의 탄핵을 전략적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 당시의 당내 목소리를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사과에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하는 반헌법적 행위들, 예컨대 뭐 사법부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입법 내용들을 비춰볼 때 이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막을 수 없는 바에는 정당의 존립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으로서 일단 여당이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과에 치중해야 되겠죠. 국민께 호소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라고. 근데 여당이 지금 못하고 있거나 여당이 또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의 어떤 폭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비춰보면 그러면 저희가 단결할 때가 아니냐. 사과는 사과고 그다음 현재 야당의 역할은 역할이고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 속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메시지에서 글을 읽었고요. 다만 이제 국내심 상당수의 의원들은 40여 명이 SNS를 통해 사과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은 또 성명도 냈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도 다 사과의 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혼재 있다. 이 말은 서로 간에 배치되거나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과를 하는 이유는 국민적 어떤 그 여론을 얻어서 현재 폭거를 막는데 당이 매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결해서 현재 폭거를 막자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자들의 생각이 그렇게 상반되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건 민주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대가 오늘 이제 있을 중앙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가 과연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미 그간에도 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분출돼 있었고 뭐 통과 여부도 궁금하지만 나오는 목소리들 또 앞으로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1인 1표제는 사실은 이제 그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자가 짚죠. 절차상 하자가 그 당시에 저희가 17%인가요? 17%의 당원들의 아마 동의, 찬성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17%의 당원들의 그 의사를 중앙이나 아니면 당무위에서 이걸 그냥 통과시킨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 당원 주권하고 또 안 맞아요. 당원의 절반 이상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과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타협과 수정안은 뭐 대의원을 약간 보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열세 지역에서 표를 좀 표집해가지고 대표권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제도적 보완을 한 이후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명분에서 앞서는 거기 때문에 저걸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또 그냥 있지 않을 거고, 민주당의 당원 수에 비춰보면 저 부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차례 이제 보류가 된 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사퇴한 최고위원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뭐 이를 두고 뭐 정청래 후에 뭐 중간 성적이 좀 갈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뭐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최고위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당 대표의 리더십까지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 지향하는 목표는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 거기엔 동의하는데, 그럼 궁극적 지점까지 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사실 리더십이고 그게 당대표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1인 2표제로 가는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전에 뭐 사법개혁이든 아니면 지금 내란 청산이든 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 원내 지도부하고의 의견 충돌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하고도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당 대표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뭔가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자꾸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내가 점점점 갈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지만,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진영 간에 결집되는 현상이 더 나오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 가면 서로 간에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뭔가를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숙고하면서 서로 간에 동의를 얻어갈 수 있는 좀 제도적 보완책들을 만드는 방법. 예를 들면 이 대의원이나 이런 표 가치를 어떻게 등분하면 좋을 것인지, 또 영남 지역은 어떻게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법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성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런 부분까지만 고려한다면 리더십 문제가 크게 저는 문제 제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범여권에서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민주당 주도로 입법의 속도가 상당히 붙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엽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해야 할 부분은 이제 의견이 과연 이제 모아질지, 그리고 만약에 모아진다면 이것이 민주당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국 법원장에 있는 민주당 의견에 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였던 태도가요, 결국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오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 목소리가 왜 나옵니까? 사법부가 잘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다수는 의문을 갖고 있을까요? 사법부는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사법부가 내란 문제에 있어서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방조하거나 협조했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스스로 먼저 문제나 제도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우리는 독립을 지키겠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종의 거수 역할을 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좀 믿기가 어렵고요.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일종의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때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이건 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였던 태도도 그렇지만 대법관 증언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법부가 이 내란 국면에서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적 입장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도 일치하는 모습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법관대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좀 더 기대된다 말씀드리고요. 사법부는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라든가 법 왜곡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가지고 졸속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이 위헌 논란 때문에 지금 내란 피의자들의 재판을 다시 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들 민주당이 전 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정치적 압박이든 뭐든 간에 사법부가 좀 이른바 이제 재판부가 희화화되고 있잖아요. 직위원 재판부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영상을 보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재판하는지. 이 엄중한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누구 하나 사법 처리되지 않고 있는, 유죄 판결을 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이게 사법부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사법부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사법부가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고, 앞으로 이제 1심 지나면 항소심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이런 의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사법부 스스로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책을 내놨을 때, 특히 입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이걸 사법 독립권 침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대책들을 스스로 사법부가 나서서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법 파괴예요. 그리고 사법권이라는 것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뭐 서로 간에 심겨루고 이런 그런 잣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기득권을 지킨다?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준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사법부 당신들 마음대로만 해. 그게 우리 헌법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누구 말도 정권, 대통령의 말도 듣지 말고, 그다음에 외부 아무리 친한 사람 말도 듣지 말고,
기피회피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완제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마음대로만 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아니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왜 누구 말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달려야 되나요? 엄중하게 하면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사건 뭐 이런 것들은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막 해도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그럼 이게 군사재판처럼 막 몇 개월에 끝내버려야 되는 건가요? 인민재판처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명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세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재판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예전에도 보면 재판 안 하잖아요. 판사 3, 4년 동안 중앙지법원에 두고 계속 그 판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왜 자꾸 재판을 침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직위원 재판부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엄중하게 꾸짖고 감정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는 변호사들은 법관 평가할 때 부드럽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줘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데 재판 진행의 방법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법권 침해예요.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떻게 입법부가 헌법에 보면 입법부 관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것. 그 어디에 국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국회가 들어가려면 법률에 따라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헌법이 국회의 관여를 인정한 거예요. 어디 법률에 따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법률을 만들려고 그러죠? 아니 뭐 헌법이 민주당의 뭐 당원 당규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어기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물론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을 고치셔야지. 인민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민재판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민재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인민재판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을 수 없는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입법부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입법부는 계속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보면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부보다 정치권, 그러니까 입법부가 오히려 더 스스로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조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특히 내란 국면에서는 더 하게 돼요. 그러면 한 번 임명이 되면 사법부는 무한 권력을 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잘못이든 오류든 무엇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그걸 정화하거나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상권 분립 얘기합니까? 왜 견제와 균형을 얘기합니까? 그럴 때 입법부가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입법부가 역할을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법 파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위원 판사 비판하면 사법 파괴입니까? 그럼 직위원 판사는 우리 판사들은 3심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판사들이 내도 상관없어. 그 판사는 판사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법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사법부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럼 뭐하러 사법부가 있습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그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판사는 이런 판사도 있고 저런 판사도 있으니까 판사 재판 소송 지휘하는 건 판사의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하게 냅둬야 된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뭐 내규나 아니면 어느 소송법에 보더라도 판사는 웃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부드럽게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왜 근데 그걸 타박을 하죠? 그냥 미운 거죠, 실제. 왜냐하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어줬으니까. 근데 재판의 결과가 나와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가 뭐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때 항소를 하면서 판단하면 돼요. 그 판사에 대해서. 근데 재판 진행 과정 저렇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절차가. 또 하나는 원래 그래서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통제하는 간접 통제 방식으로 저희 헌법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힘 있는 국회가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기준 갖고 사법부를 터치하려고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죠. 자, 그게 어느 게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헌법화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행 헌법화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꾸고 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현재 헌법이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왜 굳이 현재 헌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아니고 헌법이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네.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은 충분히 들어봤고요. 이어서 좀 특검 관련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출석해달라, 무언가 입장을 내달라. 지난 8월부터 계속한 요구가 있었는데 거절을 한 상황이고 총선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김영선 전 의원 등은 단호히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치적 편향 특검에 보태줄 말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럼 예전에 특검은 왜 통과시키는 거 동의했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위헌적인 특검이면 왜 최상문 특검은 동의했던 적이 있었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이 태도가 떳떳하다면 가서 저는 조사받고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특검층이 있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조사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로.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나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근데 지금 자신이 일종의 이제 뭐 국민의힘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나 처지가 됐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난 법정에도 안 가고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난 이런 상황에선 그 어떤 것도 법 기술을 동원해서 난 아무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비춰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극화되어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하거나 다른 합리적 그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선 태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를 못 갖게 만들고 더 극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 당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우 그러시는데 국민의힘이 왜 극인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진보당과 공천 선거연합한 그 민주당이 극자인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결과론적으로 봐도 김영선 등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들을 말이 있었다면 창원지검부터 조사를 했겠죠. 창원지검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르기까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식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고 출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특검에서 일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곧 선고가 있잖아요. 1월 28일인지 26일인지. 근데 지금 와서 왜 저거를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소환 통보한 것 자체가 분열 시도라고 보고 저 부분은 오히려 저렇게 특검이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수사 필요가 없는데도 왜 부르냐 이 말이죠. 만약에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의심스럽고 그러면 피의자를 입건해서 부르세요. 그럼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왜 참고인을 부릅니까? 저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내부 분열을 초래하든지 두 번째는 대권 주자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대표의 흠집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는 특검이 정말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불러야 된다. 근데 수사에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이미 수사 과정, 검찰이 겪어온 수사 과정을 비춰보면 입증이 됐다. 따라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버린 AI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을 차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또 지향해야 될 지향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에 국내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전체적인 투자를 볼 때 우리는 미국 투자에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정말 투자 금액이 적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가 다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다 투자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손정혜 회장 같은 외부의 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IT 기반이 갖춰져 있는 나라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좀 뒷받침만 더 돼준다면 그러면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앞서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라는 게 그냥 뭐 얼굴이나 보자 이런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나름 손정혜 회장이 뭔가의 투자 보따리든 뭐든 내놓을 생각이나 의향들을 좀 확인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저희가 인공지능 전후방 효과 관련된 이 산업 질서와 관련돼서 실제 분업이 국제적 분업이 확립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그 투자 관련돼서도 손정혜 회장이 그 투자금을 모아서 제공할 정도로 상당히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AI의 분업 체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협의할 부분이 많고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얻어낼 협조가 큰 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쿠팡 문제도 손정혜 회장이 쿠팡의 투자자예요. 그래서 쿠팡 문제도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 쿠팡 문제가 조금 더 2차 피해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협조안을 좀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범석 회장하고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그래서 그런 취지도 좀 대화의 주제로 비공식 대화의 주제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